예, 채권 양도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37-1번 문제를 살펴보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오늘 동영상 강의로 채권 양도 부분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 양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도해표를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채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채권 양수인으로서 병에게 직접 양수금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전에 병이 을에 대해서 상계나 기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을 갑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 82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항 사유가 통지 후에, 통지 전까지, 채권 양도의 통지 전까지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항 사유가, 즉 병이 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통지 후에 발생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통지 전까지 발생한 사유여야 되는데, 대항 사유가 통지 후에 발생했더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통지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채권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되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자동채권이 양도채권과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 요건은 통지죠. 통지 전에 발생된 대항 사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사유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통지 후에 그 대항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 또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존재했고, 그리고 자동채권, 상계를 할 경우에 자동채권의 발생, 즉 자동채권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성립되는 기초가 되는 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통지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상계에 대한 직접적인 행사 권한이 통지 후에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양수인, 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7-1번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죠. 그리고 양도한 이후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채권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상계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와 대항 요건, 그리고 대항 사유의 발생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의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들은 공사대금 채권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한 이후에 비로소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채권 양도의 문제는 37-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7-3번 문제는 이게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문제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보증금 8천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임대기간 도중에 갑은 병으로부터 빌린 돈 3천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중 3,600만 원을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하였다. 갑은 보증금의 일부 채권의 양도 후에 병에게 원리금을 2,5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을에게 점포를 반환하였다. 병은 을에 대해서 3,600만 원의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 이 관계는 우리가 아까 도표에서 본 관계의 갑을이 좀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면은 갑이 을은 임대인이죠, 그죠? 갑은 임차인입니다. 8천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담보로 해서 갑이 병으로부터 빌린 돈 3천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3,600만 원을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채권 양수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직접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갑은 보증금의 일부 채권의 양도 후에 병에게 원리금을 2,500만 원 정도 변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갑은 병한테 빌린 돈 중에 2,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1,100만 원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을에게 점포를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갑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3,600만 원의 채권 양수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을에게 3,600만 원의 양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병이 2,500만 원 변제받았음에도 을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죠. 이때 채권 양도 양수 그리고 제3채무자와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담보,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변제에 가름한 것, 막바로 채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로 간의 약속으로 담보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양도했다. 그리고 양도한 경우에 요건을 갖추고 급부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 채무가 변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이 경우는 임차인인 그리고 임차인의 채권자인 병, 그죠? 갑과 병가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됩니다. 즉 병이 2,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600만 원을 전부 양수금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의 경우에는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이지 양도인과 이른바 제3 아니죠. 양수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리고 요건을 갖추고 대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합니다. 다음 3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채권 양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거나 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가압류 혹은 압류가 있는 경우에 선순위가 어디에 선순위가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37-4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병에게 2015년 12월 12일 채권을 양도하고 을에 대하여 12월 13일 확정일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을은 12월 14일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정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중 7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12월 14일 을에게 도달되었다. 같이 도달된 거죠. 12월 14일 을이 채권 양도 통지, 병에 대한 양도 통지도 받았고 그 다음 정의 가압류 통지도 12월 14일 받았습니다. 12월 14일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이 어느 것이 먼저 도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갑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 병은 지급을 해야 되는가? 지금 병과 정이 한 사람은 채권 양수인 그리고 정은 가압류 채권자죠. 그죠? 둘 다 갑에게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갑은 이걸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과 정이 갑이 양도하고 정은 가압류를 해가지고 두 사람 다 직접 을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적 순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병이 일단 을에게 양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을은 나는 같은 날짜에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았다. 가압류란 말은 정이 갑의 채권자로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기가 집행, 변제, 금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순위 확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면 채권 양도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게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확정일자 있었죠. 그리고 이중 양도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하는 것. 확정일자가 다 있는데 도달하는 것이 먼저는 것이 우선 순서였습니다. 가전일자에 도달하는 경우 시간적 순서로 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도 정과 병은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즉 병과 정은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을은 어느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더 유효하게 면책됩니다. 정은 가압류 단계이므로 을은 양수금 채권자인 병에게 전액을 지급해도 됩니다. 정이 나중에 본집행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병과 정은 각 채권에게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자기가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구한테 지급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을 채권자 불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게 지급해야 될지 정에게 지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는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 공탁을 해서 자신의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채권 양도에 관한 사례와 설명이었습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도해를 기본적으로 잘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갑을병이 사실은 조금 그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갑을 이를 대체시켜가지고 잘 사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이라는 자가 하나 더 나타났죠. 그래서 정이라는 자가 정이 지금 여기가 되게 많군요. 정이라는 자가 을에 대한 채권자니까 이 을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해서 병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은 채권 양도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도달한 그런 경우에 이 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 갑을병정은 우리가 37-4례에 나와 있는 갑을병정은 약간 지금 서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다르게 갑을병정을 좀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채권 양도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